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타카토 제9회가 시작됩니다. 김갑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7회 때 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전화로 연결했고 네. 8회 때는 저희 검찰 취재를 지휘하고 있는 구용의 팀장이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 네.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변상욱, 김갑수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나도 나가야 돼라고 하는 수많은 경양각지의 요구들이 빗발치듯 몰려오고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추정하고 언제 풍선이 터지나 제가 그랬는데 금방 터뜨리시네요. 오늘도 초대 손님과 예. 초대 손님의 연결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모신 분은 검찰팀장 구용의 기자였는데 이 양반은 이제 웰터급이고 오늘은 미들급 강자를 모셨습니다. 그럼 헤비급도 남아 있는 거네, 아직. 헤비급은 남아 있죠. 미들급 강자를 모셨습니다. 미들급은 믿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권영철 선임 기자가 나오셨습니다. 미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저는 저기 사소한 질문인데 네. 선임 기자와 대기자의 차이는 뭔가요? 아마 좀 궁금해하실 청취자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나의 순입니다. 국장을 그냥 지나가 버리면 대기자가 되고 이제 국장급에 머물러 있으면 이제 선임 기자고 예. 이렇게 되는 근데 거죠. 왠지 선임 기자는 진짜 좀 뭐랄까 좀 흔히 하는 말로 짬밥을 많이 드신 그런 녹록치 않은 관록의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대기자는 왠지 뭘 좀 기다리고 있다가 죄송합니다. 예. 제 회사 차이를 들자면은 예. 변상욱 선배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 데가 많고요. 저는 뭐 일관되게 기자로서의 길만 이제 26년 가까이 하고 있는 거니까. 예. 그거 지금 변 기자에 대한 디스죠? 듣습니다. 막 회사에 안티들이 엄청 많아요. 자, 오늘 주제도 지난 8회 때 달린 것과 똑같이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 그 이후에 빚어지는 이런저런 난맥상들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께 미리 예고도 잠깐 드렸습니다. 정윤회 씨가 드디어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고 그 출두 과정부터 조사를 받은 내용까지 이제 흘러나오면서 다시 치고받는 제2라운드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경과는 좀 권 기자가 정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고요. 예. 출두하는 모습이 이제 우선 사람들에게 관심을 좀 끌었죠. 정윤회가 누구냐 사람들 참 개봉박도 기대하고 기대를 했는데 와 대단히 뭐 잘생겼다. 예. 뭐 그런 얘기에서부터 목소리가 아주 중후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패셔너블하다. 예. 야, 그런데 나오면서 통상 검찰에 출두하면 뭔가 좀 위축이 되거나 그냥 또 자신의 표현대로 자연인이라면은 그렇게 당당하거나 위시에 등등하게 안 나타나거든요. 내가 뭔가 실세다 이런 느낌을 팍 주면서 나타나는 그런 느낌을 줬어요. 그래서 일부 뭐 야당에서는 이게 황제 출두냐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되고 야, 그걸 보면은 정윤회를 둘러싼 뭐가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역으로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진짜 뭐가 있나 그런 얘기를 갖게 했고 특히나 정윤회 씨가 나오면서 박지만 씨와 대질시켜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싸움은 조홍천 대 정윤회 이런 싸움이잖아요. 그럼 정윤회의 급이 청와대 비서관급이다 이런 논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박지만 이제 회장을 끌고 들어가면은 대통령의 친동생 격이 갑자기 높아지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가져서 그런 건지 정윤회 씨가 말은 나는 자연인이다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다 얘기를 하는데 실제 움직임을 보면은 내가 뭐다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개체량을 다시 재달라는 거죠. 나 웰터급이 아닌데 왜 미들급인데 웰터급으로 처리를 하는지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웰터급보다는 펜턴급 정도로 자기는 얘기를 해왔는데 나는 정도 헤비급 주면 되는데 너무 하는 거 아니냐 뭐 급수로 따지면 그런 거죠. 대통령의 남동생하고 직접 붙여달라. 그러니까 B급은 된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몇 가지의 그 합리적 의심들을 던졌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결국의 본질은 이 박지만 대 정윤회의 파워 게임이 아니냐. 이제 사실은 일정 부분 정윤회가 그렇게 좀 봐달라라고 이제 세상에 사실은 요구한 거나 마찬가지고 검찰 출두하면서도 발언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불장난에 춤춘 사람들이 누구인지 다 밝혀질 것이다. 이 얘기는 불장난에 춤춘 사람들,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고작 불장난에 춤춘 사람들로 격화시켜버렸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위풍당당하게 출두했고 나오면서 한 바로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면 알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마치 그 박근혜 대통령이 찌라시잖아 그거 라고 가이드라인을 준 것처럼
야 검찰이 이미 다 이렇게 할 거거든 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미리 공포한 것이 아니냐 느낌상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정윤회 씨가 언급한 불장난은 권력과 관련된 불장난 아니겠습니까? 그럼 좀 더 뭐 추상적으로 키워보자면은 일종의 뭔가 쿠데타나 권력을 뺏으려거나 이런 암투했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는 거. 그걸 업무했다는. 그게 지금 청와대에서 흘러나오는 7인회와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정윤회 씨도 그 얘기를 언급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불장난의 주체가 누구냐? 백그라운드는 누구냐? 불장난을 한 사람들은 조홍천을 비롯한 7인회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뭘 믿고 했냐? 그럼 박지만을 믿고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어느 회사든지 내부 감찰을 하면 최고 결재권자한테 보고하고 끝나지 회사에 공고문을 붙이지 않거든요. 예. 근데 청와대라는 조직이 내부 감찰을 한 다음에 우리 이렇게 내부 감찰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라고 흘리는 거는 참 의례적이어서 의도가 뭐냐부터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일단 어떤 7인회, 5인회, 뭐 무슨 회라고 해서 이제 그 공직자들 특히 이제 청와대라는 그 가장 핵심의 어떤 권력의 중심인데 거기에 그런 모임이 존재한다고 해서 네이밍을 하는 순간 예. 이미 뭔가 불순한 세력으로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효과는 있죠. 예.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제 청와대 아마 제가 볼 때는 홍보 라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렇게 해서 딱지 붙여야 된다. 레벨을 붙여서 그렇게 해서 저 사람들이 뭔가 음험한 그게 있다. 우리가 십상시라고 이렇게 몰렸는데 이걸 방향을 조금 전환시킴과 동시에 어떤 희생양으로 삼아야 될 또 다른 어떤 음험한 그런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른바 7인회라는 이름으로 딱지 붙인 게 아니냐. 감찰 보고서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보십시다. 네. 청와대에서 감찰한 결과는 예. 조응천이라고 하는 인물이 정윤회 쪽을 견제하기 위해서 스스로 문건을 유출하고 만들고 또 그걸 유출하고 그걸 또 자기네가 만들어 유출시킨 걸 살짝 빠져나가기 위해서 자기네가 먼저 사진을 찍어서 오모 비서관을 통해서 청와대에 신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문건이 나놉니다라고. 그러니까 마치 제일 먼저 신고했으니까 자기가 만든 것처럼 안 보일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본인들은 말도 안 된다라고 이제 다 부인을 하고. 사실 이게 이제 제가 조홍천 비서관과 며칠 엊그제 만난 적이 있어요. 예. 오랜 기간 동안 얘기를 해봤고 쭉 백그라운드 설명을 들었는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문건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요거부터 따져보자고요. 예. 만들어진 경위는 뭐냐? 김기춘 비서실장이 취임한 지 한 4개월 정도도 안 됐는데 이미 또 퇴임설, 사퇴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비서실장으로서는 답답한 일이잖아요. 예. 조사해봐야죠. 일을 시작하자마자 하는데 그러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실에다 이게 왜 나왔는지 빨리 알아봐라. 이게 이제 조홍천한테 하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검찰에 있는 사람들이나 기자들이나 의문스러운 부분이 야 이게 비서실장에게 보고된 공식 문서라 그러는데 표현이 지나치게 거칠다. 너무 거칠잖아요. 저도 그 부분이 주목이 돼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야 이 정도 보고하려면 제대로 좀 파악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조홍천 비서관한테 물어봤다는 거죠. 예. 예.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다. 그랬더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사전 동향 보고서 형식이다. 이걸 가지고 실제 감찰에 들어갈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다. 근데 박관천 경정한테 시켰는데 가져와서 이런 일이 있다 그런다. 보고를 하니까 문건을 만들어 봐라. 그래서 보고를 하게 된 거고. 예. 그러면은 그 문건 내용대로라면은 사실 심각한 국정농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윤회 씨와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십상시에 국정농단이 있으니까 감찰을 해야 될 사안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비서실장한테 당연히 보고하면은 비서실장이 문제가 심각하네. 이 좀 제대로 진짜 정말인지 파악해봐라. 이게 나오면 여기 때문에 감찰이 시작된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비서실장에게 지시를 해서 만들어서 보고를 했는데 딱 잘린 겁니다. 김기춘 실장이 야 이게 빨리 확인해서 보고해봐라. 이렇다고 합니다. 조사할까요? 그다음부터 묵묵부답인 거죠. 그런데 거꾸로 그다음부터 벌어진 일이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이 날아가고 조홍철이가 날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럼 그건 뭘 의미하느냐? 결국 문건을 만들어 올린 사람이 상대편이 그 내용을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알았냐? 보고를 위해서 세부를 출력을 했다. 예. 자기 한부, 민정수석 한부, 비서실장 실장 한부. 그렇겠죠, 당연히. 그럼 요 공식 만들어진 문서는 세부다. 예. 세부인데 그 내용이 문고리 3인방에게 흘러나갔다. 그러면은 누구를 통했겠냐? 그럼 결국 비서실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확인을 해봤다. 너가 이런 게 맞냐? 그 얘기는 알려줬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쁜 짓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을 정리한 문건을 야 이거 너네 사실이니? 라고 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야 너네 이런 식으로 씹고 다니는 애들이 있더라. 그렇게 하면은 들은 사람들이 그럼 어디서 나온 얘기냐? 박관천과 조홍천이가 여기서 가져왔더라. 그래서 바로 박관천을 1월 15일부터 날리라고 얘기 날라왔다는 거거든요. 이미 그 사이에 이제 건너갔다는 얘기죠. 예. 그래 그림을 그려보면은 그럼 사실은 이 문건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의 존재는 김기춘 비서실장 속 빠져 있어요. 예. 여기서 주목해야 될 바가 이렇습니다. 검찰 수사가 문건의 실체, 유포 이걸 다 캐내려면은 예. 누굴 조사해야 되냐? 문건을 만들라고 지시한 김기춘 비서실장, 그렇죠. 홍경식 전 민정수석 조사해봐야죠. 예. 그리고 이름이 금연된 이제 문건의 내용의 사실 여부, 문고리 3인방 제대로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십상시 모임이 과연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아니면은 10명 플러스 1, 정윤회 플러스 10이 다 아니더라도 서너 명, 너댓 명, 17명 소수적으로 여러 차례 모인 적이 있느냐? 이걸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해야 되는데 어제 이제 우리 법조 기자들이 단독 보도한 걸 보면은 검찰이 확보한 게 1년치를 확보했는데 작년 12월부터 올 12월까지 1년치라는 겁니다. 관련자들의 통화기록. 통화기록. 예. 그럼 그건 뭔 얘기냐면은 문건이 1월 6일 날 작성이 됐거든요. 예. 12월 한 달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관련자들의 통화는. 12월 달 거만 가지고 없었다 이렇게 들고 놓으면은 믿기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한 달 전만. 결국 이렇게 된 겁니다. 대통령이 맨 처음에 나서서 찌라시야라고 해서 검찰이 갖고 있는 하얀 도화지에다 밑그림을 그렸고 그다음에 감찰 보고서에 이 사람 해서 한 7명 정도가 제일 의심스러운 거고 이 사람이 그중에서 수장이야라고 해서 도화지에다 색깔까지 바탕 색까지 칠해주면서 이제 검찰한테 넘겨주면 검찰이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관 기자가 설명한 그 도화지 부분입니다. 그런 그림을 그려준 사람은 누구냐? 지금 말씀하실 때는 누군지 알고 있으니까 그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얘기를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옛날에 파닥해라는 게 있었어요. 예. 닭띠 1969년생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예. 88학번 닭띠. 닭띠들. 그게 누구냐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MB 캠프와 박근혜 대통령 캠프가 이제 쾅 하고 부딪혀갖고 경선전을 치를 때 예. 친박 의원들의 보좌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이제 모임 그룹을 구성해서 싱크탱크 역할을 갖다 하는 거죠. 예. 그걸 갖다가 88학번 닭띠들이 많았고 이제 파닥해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이 정권은 다가하고 연연이 많군요. 예. 그래가지고 그 멤버들이 결국 대선 캠프에 그대로 다 들어가는 거고요. 대선 캠프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 들어가는 것이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거쳐서 상당 부분 이제 청와대로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이제 큰 거죠. 예. 이번에 오모 씨도 그쪽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3인방이 있다고 하지만 문고리 4인방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수족처럼 움직일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만 이것이 가능한 것인데 부속실에만 모여있는 3인방이 과연 실세일까? 아니면 이 전체를 또 컨트롤할 수 있는 김기춘 실장의 버금가는 또 어떤 실세가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대통령 아니에요? 대통령이면 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죠. 대통령이 직접 하시면. 아까 말씀하신 그 도화지에다가 이거 찌라시야라고 규정하고 이렇게 밑그림 그려주고 이거 찌라시야라고 제일 먼저 규정하신 분은 대통령이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정윤회 씨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통상 정윤회 씨를 볼 때는 자기 말대로 2007년 이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예. 공식적인 업무는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자기가 뽑은 문고리 3인방이 계속 있을 따름이지만은 그러면 한 사람이 더 남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시할 수 없거나 가장 박근혜 대통령의 유일한 말벗이로 알려진 사람은 제일 가까이 늘 있을 수 있는 사람. 예. 정윤회 씨 부인인 최순실 씨입니다. 예. 이분은 그러니까 정윤회 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이유가 비서실장을 하고 가까웠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자기의 부인이 박근혜 대통령과 무시로 만날 수 있는 사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의 실세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윤회 씨가 의도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최순실을 통해서 어디든 얘기할 수 있다. 그런 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자들이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는 못하고 있지만 가끔 요즘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최순실 씨를 주목해봐야 된다. 어제 저도 청와대에 출입하는 기자 한 2명하고 이제 저녁 때 담소를 좀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이 사실은 정윤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위에 빙산으로 치는 일각이고 그 밑에 숨어있는 거대한 산이 최순실 씨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청와대 기자들이 제법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가까웠던 최태민 목사의 딸이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정윤회의 남편이기도 부인이기도 하고요. 예. 정윤회 씨의 힘은 정윤회, 박근혜, 최순실 씨는 묶어서 봐야 되지. 정윤회만 떼서 박근혜 대통령과 연결을 실으면 뭔가 공백이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현직에서 떠나서 진짜 6, 7년을 지나갔다고 하면 암만 가까워도 그렇게까지 자주 교류하거나 의견을 교환하기는 참 난감한 건데 이런 고리가 있다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힌트들이 이제 몇 개 보도가 된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박근혜 대통령의 그 한복 이런 것들은 최순실 씨가 주로 골라줬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저도에 가서 왜 그 휴가지에서 이렇게 모래에다가 글 쓰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예. 그 옷하고 똑같은 옷을 최순실 씨가 입고 있었다. 뭐 이런 것. 그런 보도도 있었군요. 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선거 유세하다가 그 테러를 한번 당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호를 담당했던 총책임자가 최순실 씨였다. 이런 것들이 특수한 관계,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처럼 낯을 많이 가리고 사람을 정말 어지간하면 신뢰를 주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관계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특수한 관계가 아니냐. 뭐 제가 듣기로는 주 2, 3회 이상 뭐 청와대 관저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디도 담당한다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 3+1, 1은 이제 최 여사를 뭐 지칭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까지는 그렇죠. 이제 모양이 떠올랐는데 그렇죠. 물론 대통령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는 여성이기 때문에 또 의지할 수 있는 여성이 가까이 있는 거는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한데 과연 그 과정에서 국정농단이 있었느냐 없었냐는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데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해봐야 되는 해야 거죠. 되는 건데 검찰 수사에 기대를 걸기는 이렇게 되면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현 상태의 구도를 그대로 두고 검찰 보고 제대로 수사하라 얘기는 결국은 과거 우리가 MB 사저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 청와대가 제대로 그 MB 대통령의 아들 부르지도 않고 그냥 그 서면 조사로 끝냈었잖아요. 결국 그래서 특검 가서 이제 불려 나가는 뭐 조사 받는 그런 수모도 다 당하기도 했는데 지금 검찰도 결국 그렇게 가는 거 아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흰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에 색칠만 하라고 얘기한다면은 그 색칠하는 게 돌아가는 게 우리가 결과적으로 예측했던 대로 박관천, 조홍천 어떻게든 엮어놓고 박지만이 배우였거나 아니면 박지만과 관계 있다고 흘리면은 3인방과 정윤회 씨, 최순실 씨 이름은 안 나오는 거죠. 이게 원하는 바가 아닌가. 검찰 수사의 한계점에 대해서 권 기자가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한계는 지금 상황에서 너무 명백한 것처럼 보인다면 미국도 사실은 의회 제도를 만들 때 의회가 수사권과 감사권을 다 갖고 수시로 수사할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붙잡아다가 조사하고. 그러나 우리는 의회에서 그런 기능을 다 빼서 대통령이 행정집행하고 대통령이 감사까지 다 집행하면서 감독할 거로 대통령한테 다 몰아놨는데 최소한 그걸 다시 찾아오진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국정조사만큼이라도 의회가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주 내내 그 사실 이 십상시와 정윤회 그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을 일정 부분 좀 구제해준 살신성인에서 인당수에 몸을 던진 대한항공의 이제 조 부사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비행기를 막 후진시켰잖아요. 그 바람에 세계에서 가장 후진 항공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실 유신으로 회귀 아까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건데 대한민국이 수시로 후진하고 있는 느낌. 후진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그 항공사에서도 사실은 진짜 내려야 될 사람들은 안 내리고 엉뚱한 사람 내리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청와대에서 진짜 내려야 될 사람들, 검찰이 내려라고 해야 될 사람들은 안 내리고 엉뚱한 사람들 자꾸 내리게 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런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조현아 사건을 반면교사로 좀 삼아야 될 필요가 있다. 호미로 막을 걸 결국은 가래로 지금 못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검찰과 이 청와대는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결국 조현아 상무처럼 하나 물러날 것 결국 한 번에 그냥 했으면 되는 건데 조금씩 해서 결국은 되돌릴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치명상을 입게 될 확률이 매우 높고 그거는 사실은 국가적인 불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위기를 좀 스스로 좀 자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저는 마무리로 갑자기 떠오른 것은 미국 CIA의 고문 보고서입니다. 저런 일을 저지르는데도 미국이 어떻게 저렇게 돌아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서 느끼는 바는 오바마 행정부가 인권 탄압 고문 내용을 갖다가 진상을 갖다가 명명백백하게 다 천하에 공개를 해라. 이 투명성이에요.
이 투명성 하나로 비판을 받고 비판에 이어서 시스템을 바꾸고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하는 그 투명성을 우리 청와대도 이번에는 꼭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권영철 선임 기자 오늘 고생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주 스타카토에서 까칠하게 한번 만나볼 인물은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징계를 당했습니다. 시장이 말이죠. 징계나 당하고 한편에서는 그 징계 좀 부당한 것 같은데 이런 여론도 있고 당사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직접 이재명 성남시장을 연결해 볼까 합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여보세요? 네, 시장님 저 CBS 기독교 방송의 변상욱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저는 KSY의 김갑수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하고는 또 티친이셔가지고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반갑습니다. 저는 네, 패친입니다. 패친. 패친, 예, 그러시군요. 이거 가까운 사이예요. 예. 프로축구 성남을 일단 구단주로 계시기 때문에 이제 축구협회와 얽힌 일이 됐습니다. 제일 궁금한 건 이겁니다. 오심을 많이 해서 미안하긴 한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하고 징계를 받으신 겁니까? 오심이 없는데 왜 오심이 있다고 자꾸 그러냐 이런 뜻이었습니까? 사실 왜곡이 조금 있긴 한데요. 제가 지적했던 3경기 중에 한 경기는 연맹 자체에서 이미 오심으로 인정해서 징계했고요. 그 심판을. 또 한 개의 사례는 심판들이 스스로 자체 결정을 하는데 4명이 오심으로 인정하고 5명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부결되긴 했습니다만 예. 오심 사실 맞습니다. 뭘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지 오심이 아니라고 한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우리가 보통 A매치 경기 같은 경우도 한국과 일본이라든지 한국과 이란 경기 얼마 전에도 있었는데 끝난 다음에 뭐 우리 뉴스도 그렇고 전 국민들이 다 오심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틸리키 감독도 이번에 그 얘기를 했죠. 뭐 오심 골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오심이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있어요. 아니 근데 다른 종목들 보면은 이렇게 심판한테 가서 배를 확 내밀면서 아니 머리를 들이받으면서 따지고 뭐 그러다가 싸우면서 퇴장도 당하고 뭐 오심에 대한 항의는 흔히 있는 거 아닙니까? 축구는 안 그런가요, 원래? 뭐 축구는 어쨌든 뭐 약간 특이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예. 뭐 그 점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경기고 또 격렬하기 때문에 뭐 소위 그 훌리건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경기장 내에 또는 경기 직후에 그 문제 지적을 제한하는 것은 나름 일리가 있는데 예. 경기 끝나고 나서 몇 년 지나도 친구들 뭐 있는 사이에서 얘기하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확대하는 거는 입을 틀어막겠다라고 하는 독재적 발상이었던 겁니다. 예. 한마디로 이제 가만히 있으라 뭐 이런 네, 가만히 있으라 맞습니다. 가만히 했는데 뭐 예를 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축구팬 입장에서는 경기를 보는 이유가 재밌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경기가 또 재밌으려면 공정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경기장이 기울어지는데 경기하는 걸 누가 보러 가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 네. 프로축구가 융성하려면 게임은 공정하게 가능한 이루어져야 되고 게임이 끝난 뒤에는 게임을 복귀하면서 온갖 말들이 난무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좀 재미있게 흥분도 하고 싸워야 혹시 프로축구의 인기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정한 거는 기본이고요. 예. 실제로 축구의 본질이 전쟁이지 않습니까? 네. 뭐 유래 자체가 그렇다고 하니까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주 정말하게 얘기하면 싸움 구경하는 거 비슷한 심리라고 예. 보이시는데요. 예. 예. 이거 혹시 또 폄훼했다고 또 징계하려고 그럴지 모르겠네요. 근데 하여튼 이게 일부러 예를 들면 유럽 축구 같은 경우는 일부러 이렇게 갈등을 보여줘가지고 그것도 경기장 밖에 이런 경기 이런 형식으로 관심을 일부러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절대 침묵을 강요하니까 예. 재미도 없고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시장님은 일단 뭐 시장님이시면서 동시에 구단주이시고 그 이전에 법률가시잖아요. 네네. 그 축구협회가 이제 명예훼손을 했다. 명예훼손에 법리적으로 해당이 물론 본인은 이제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겠지만 네네. 법리적 제가 입장에서 예를 하나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단순한데요. 이 연맹이 어떤 지배구조고 우리가 무슨 가입해가지고 예. 지배당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요. 예. 연맹은 이 구단의 연합체입니다. 그렇죠. 예. 프로 구단들이 모인 데거든요. 야구연맹, 프로야구연맹처럼. 예. 그런데 여기는 이 사실상 내부는 지배적인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말하지 말라 이거죠. 예를 들면 개 같은 건데요. 이 개 모임 하는데 개주가 뭐
행여한 일이 있다. 개모임 엉터리를 운영하면 대법원이 옛날 가가지고 개주고 그러지 마세요. 개 망칩니다. 예.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명예훼손이라고 징계하겠다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예. 나라가 국민한테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국민한테 나라 운영 잘하라고 흉봤다고 국민 징계하겠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오심이 또 벌어지면 또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맨날 해야지요. 잘못했으면. 하고 고치고 예. 심각하면 제재 요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제가 좀 참고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저한테 이 심판 부정 관련된 제보가 꽤 많이 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죠 일부러. 왜냐하면 이게 우리 전체에 피해가 되니까요. 예. 그러나 정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야 이제 고쳐지거든요. 하나 궁금한 것은 이제 문제의 발언, 이 문제라는 것은 이제 따옴표를 네네. 치겠습니다. 그 문제의 발언을 하신 다음에 이 스포츠 관계지들 수많은 매체들이 아주 비판적인, 좀 이례적으로 감정적인 언사들이 포함된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왜 그런 현상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는 이해하게 됐는데요. 뭐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라 왜 그런지를 알게 됐는데, 예. 제가 처음에 이 글을 쓰고 난 다음에 어떤 기자한테 밤에 전화를 받았어요. 예. 네. 스포츠 기자인데, 저한테 뭐 흥분을 해가지고 뭐 화를 막 내요. 예.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결론은 뭐냐면 자기가 거의 이 연맹의 당사자거나 아니면 연맹의 지도자 같은 느낌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 비판 감시 견제를 하는 게 아니고 언론이 예. 그냥 공동체가 돼 있어요. 폐쇄적인 공동체. 우리는 전문가다. 전문가 아닌 사람이 말하면 안 된다. 국민도 마찬가지고 팬도 마찬가지다. 전문가 아닌 사람들이 축구계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완전히 우물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고요. 예. 예를 들면 제가 연맹에 대한 문제 제기를 언론에 대한 스포츠 축구 언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아. 지금도 보면은 연맹의 잘못에 대해서는 일체 비판을 안 합니다. 그냥 오로지 연맹과 대립 관계에 있는 저를 할 말이 없으니까 저를 정치인이라고 몰아붙여요. 예. 저는 구단주인 동시에 시장이거든요. 예. 제가 구단주 입장에서 구단의 문제를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인이라고 막 비판을 하는데 그러면 시민구단을 만들지 말았어야죠. 예. 그런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은 어디에서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일종의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유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감시 비판하고 불가분 해야 될 관계인데 너무 가까운 것 같아요.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네네. 진보 진영의 정치인 뭐 이런 걸 따지면서 이념적으로 흐른 것도 있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 홍준표 지사는요. 제가 말하는 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명확한 잘못된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홈팀 경기가 유리한 거는 응원 때문이 아니고 심판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 심판이 홈 경기를 유리하게 조작해준다 이런 말이거든요. 예. 거기다가 축구 선수들이 스포츠 토토한다, 즉 도박해가 승부 조작에 참여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이건 진짜 명예훼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일체 징계도 안 하고 언급도 안 하고요. 언론들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도 안 해요. 앞으로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법정 다툼까지 가실 분위기던데. 그래야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옳으냐 그러냐 문제이기 때문에 가려야 되고요. 예. 제가 하나만 더 지적하면 예. 어제 저녁부터 나온 국민 여론조사 예. 저도 그걸 봤는데 그거 분명히 국민들의 입장은 연맹이나 이 언론 입장과 다르다고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거 소위 기존에 절 비방하던 언론들이 거의 보도하지 않고 있어요. 외면합니다. 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눈 가리고 앙하고 있는 거죠. 야. 이러면 축구 발전 안 됩니다, 정말로.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그 미디어에 대한 이 비판이 아주 이제 따가우셔가지고 우리 앞에 우리 변상욱 기자께서 지금 아주 난감한 표정으로 오늘 이재명 성남시장 얘기 들으면서 몸이 상당히 후끈후끈해지네요. 화면으로 보지 않고 이제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 그 변상욱 기자가 얼굴이 얼마만큼 빨개지셨는지를 제가 토닥토닥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토닥토닥. 예. 이재명 시장이 제가 축구 담당 기자 한 거 아셨나 보네. 아 그러셨어요? 예.
근데 사실은 맨 처음에 같이 이제 어디론가 취재를 함께 가기 위해서 협회 관계자들 또는 뭐 정당 관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버스에 오르면 예. 기자들이 맨 처음에는 일거수일투족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날릴 거 없나 이제 찾죠. 그러다가 한 끼 같이 먹고 두 끼 같이 먹고 사우나 같이 하고 하다 보면은 버스 위에 청년들은 누가 당원이고 누가 당 관계자고 누가 협회 실무자고 누가 기자인지 모르게 동화돼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말씀이 이제 언론의 이제 아예 기본적인 이론입니다만 시장께서 그걸 또 지적을 저도 해주시네요. 이제 그 정당의 이제 뭐 대변인 생활도 오래 해봤고 이제 쭉 해보면 출입 기자들하고의 이제 인연이 맺어지잖아요. 그럼 출입 기자들이 오면은 거기 한 3, 4년 정도 이렇게 출입을 하다 보면은 실제로 정치적 편향성이 생긴다는 고백들을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가 또 다른 당으로 또 옮겨갔을 때 한 1, 2년 지나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또 그 당의 입장에서 막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듣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축구연맹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좀 과하게 축구협회라 축구연맹에 좀 몰입되어 있는 건 아닌가.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되게 스포츠 담당 기자들은 좀 오래 머물러서 더 동화가 잘 되고 또 단단하게 이제 연결될 수 있고 또 하나 뭐 지금은 어느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하다 보면 결국 고참 기자가 되고 스포츠 부장이 되고 하면은 그 협회에 이제 이사가 되기도 하고 관련 기관에 또 뭐 고문이 되기도 하고 자문위원이 되기도 하고 해서 결국 그쪽에서 파생되는 어떤 직책들을 서로들 돌아가면서 또 하게 되는 경우도 왕왕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거기 글쎄요. 감시하러 간 사람이잖아요. 뭔가 언론이 정말 이 기레기를 이렇게 전락하면 안 되는데 제가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회색은 검어지지 다시 휘어지지 않는다. 예. 명언입니다. 절대. 예, 끓는 물에 손을 넣은 것처럼 팍 바로 떼야지. 뭔가 조금이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절대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이런 예. 얘기 하는데 검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휘어지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경로 어렵습니다. 의존성이라는 얘기를 제가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경로 의존성이라는 게 이제 한 번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한 번 이렇게 그 길을 가면 너무 멀리 가버리면 그 경로에 의존하는 경향이 생겨가지고 그렇죠.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너무 멀리 가버리는 바람에. 예. 그러기 전에 뭐 미디어도 마찬가지고 뭐 정치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비행기도 후진시키기 전에 미리미리 좀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데 예.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언론 속한 한 사람으로서 이제 또 아픈 반성을 해보면서 어떤 한 나이 많이 드신 공직자가 은퇴하신 공직자가 그런 얘기 하더군요. 카리스마가 어떻게 발휘되는지 아십니까? 라고 하길래 선배님 잘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카리스마는 역시 정직함과 청렴함에서 옵니다. 예, 그것만이 모든 사람이 존중하고 따르는 카리스마가 되지 다른 방법으로는 잠깐의 카리스마라든가 부작용 있는 카리스마가 될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권력을 쥐고 계시면 뭐 카리스마가 발휘되겠죠. 그러나 진정 카리스마라면 그것은 정직함과 청렴함에서 온다라는 그분의 말씀을 오늘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스타카토 9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